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밑거름으로 성장한다고 하지만 정말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옥 같은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이 지옥과도 같은 일은 바로 배신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떤 건지 이 일을 통해 정말 톡톡히 느꼈어요.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해 볼게요. 제 남편은 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교육적인 철학이 확고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 그 확고함 때문에 저와 교육관이 달라 부딪힐 때가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수그리고 들어갔죠. 남편과 아이를 둘 낳고 세 번째 임신했을 때도 저는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이 셋째까지는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며 병원에 가서 수술하자고 했거든요. 물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정권에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어요. 그냥 더는 애를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이유였죠. 결국 셋째는 낳지 못했어요.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그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다투며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 그때 일이 많아 몸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어차피 우리와 미래를 함께할 아이가 아니었던 거라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얼마 뒤 남편은 바로 묶는 수술까지 해버렸어요. 남편의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셋째가 유산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육아에 전념했어야 하니까요.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부담이 없다고 해도 남편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이제야 주변에서 애들 다 키웠다는 말 들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 또 다시 시작인 것도 싫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셋째는 영영 없이 내 식구로 가족 계획은 끝이 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티끌의 아쉬움까지 서서히 사라지게 되더군요. 그렇게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이 44살의 젊은 나이에 전립선암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암투병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고 그 안에서 자괴감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 역시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것은 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지만 사업에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았고, 낮에는 출근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은 남편을 챙기며 아이들의 학업까지. 정말 저라는 사람을 돌아볼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약을 주어온다고 병원에 갔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딱 맞춰 퇴근한 적은 많지 않았어요. 늘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시간이 널널하게 남을 정도로 빨리 일을 마쳤고 정시에 퇴근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업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건강이 악화된 뒤로는 늦게까지 일하지 않던 남편이기에 남편의 부재에 조금 의아했어요. 곧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은 식탁에 산더미 같은 약봉지만을 남겨둔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며칠, 회사에 모아뒀던 연차까지 다 쓰고 남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이곳저곳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평소 남편의 동선을 꽤 잘 아는 편이었기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핸드폰까지 꺼져 있는 사람을 찾기란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하나둘 아빠의 부재를 알기 시작했고, 제가 걱정 근심이 많아져 간다는 것까지 눈치를 챘어요. 속 깊은 아이들이라 제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전보다 많이 심적으로 불안한 듯 보이는 행동을 가끔 하곤 했죠. 시댁과 남편 지인, 그리고 남편의 친한 친구들에게도 회사 직원들한테까지 남편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는 것에 난항이 길어졌어요.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는데 경찰은 성인 실종은 범죄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돌아가서 좀 더 기다려 보라고 할 뿐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달이 지났지만 남편의 소식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고 난 뒤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제가 회사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버는 돈이 워낙 저보다 많아 힘든 줄 모르고 지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혼자 덩그러니 남아 혼자 외벌이로는 두 아이를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더라고요.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도 곧 중학생이 되는 상황이라 사교육비만 해도 무시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이가 아프면서 회사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힘들어졌어요. 둘째가 원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찾아다닌다고 정신없이 다닐 때 미처 둘째의 건강까지 살피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애가 아파 병원비는 들지 돈은 없지. 점점 가세가 기울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이래저래 몸고생, 마음고생을 다 하고 있는 제게 친정엄마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 것 전부 제 탓을 하더군요. 엄마, 사실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긴 지 몇 달이나 됐어요. 이 와중에 둘째 천식까지 심해져서 요즘 회사도 못 나가고 병간호를 하고 있어. 엄마가 평소에 남편을 많이 예뻐했잖아. 혹시 연락 같은 거 못 받았어요? 모아뒀던 돈까지 손대고 있는데 그 돈도 이제 거의 바닥이야.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응?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네가 얼마나 네 남편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으면 아니 함투병 하는 사람이 도망을 다 가니?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도망을 갔겠냐고. 어쩐지 그렇게 연락이 잦던 사람이 요 몇 달째 연락이 뚝 끊겨 이상하다 했더니 다 이것 때문이었네. 아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남편을 뭘 못 살게 굴었다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도망갔다는 거냐고요. 사위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뭐 나쁜 사람이야? 어떤 이유에서든 자식 있는 아빠가 돼서 지금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날 탓하는 건데? 아니, 너 지금 괜히 나한테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 못된 년? 이러니 도망가고도 남지. 이제 어쩔 거야?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게 할 셈이야? 제대로 찾아보긴 한 거고? 아휴, 이 화상아. 어떻게 된 게 지 남편 속 하나 몰라서 이 사달을 만들어? 엄마는 어떻게 괜찮냐는 질문 한 번을 안 해줘? 왜 나만 질타하는 건데 왜? 엄마 자식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고 애까지 아파서 회사도 못 나가 경제활동도 전혀 못하고 있는 판국이라는데 엄마는 내 욕만 늘어놓고 싶어요? 그래, 내가 다 잘못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한테는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다 잘못이라고.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승질이야. 그럼 다 네 잘못이지. 네가 잘했는데도 사위가 집을 나가겠어?
너 사위한테도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 질렀니?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아니 나 같아도 너 같은 마누라랑은 못 살아. 숨 막혀서 못 산다고. 알아? 저는 엄마의 역정에 깊은 감정의 골만 생긴 채 돌아왔어요. 요즘 말로 저는 K 장녀였습니다. 혹시 K 장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K-팝, K-영화, K-패션 등 코리아의 첫 글자인 K를 따서 형제자매 중에서도 맞다를 붙여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왜 생겼느냐면 맞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거기다 여성이라는 것까지 덧칠해지면서 집안에서 부여받는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 맏딸에게 쏠리는 거죠. 네, 저 역시 맏딸이라 저희 집안에 대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 제가 지어야 했어요. 저는 맞이에 또 장녀에 그리고 착한 자녀라는 역할까지 부여받았고 부모님은 그런 제게 경제적인 디딤돌과 희생 그리고 양보까지 이 모든 걸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책임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정이나 위로 따위는 없는 저는 그저 미운 오리 새끼에 불과했어요. 한 번은 결혼 전에 이런 생활이 너무 벅차서 동생들 때문에 힘들고 엄마가 이렇게 제게만 집안의 짐을 지게 하는 게 서운하다고 털어놓았다가 더 큰 죄책감만 저 스스로에게 얹어주는 꼴이 되었었죠.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는데 저희 아빠는 뒤에서는 저를 늘 응원하지만 앞에서는 드센 엄마를 거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당하든 온 가족 앞에서 당당히 제 편에 서지는 못했죠. 엄마와 동생들은 아빠의 이런 점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제 힘으로 다녔어요. 그 어떤 경제적 도움도 없이 휴학과 재학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 4년이면 졸업할 대학을 전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나 소모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 한 돈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가 저와 나이 터울이 많지는 않았는데 둘째도 곧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첫째인 저는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해 제가 고생하면서 어떻게든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둘째는 첫째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와 부모님이 번 돈으로 대학을 간다는 게요.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고 지쳐 친정 부모님께 저도 학업에만 정진하고 싶다고 왜 둘째는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냐고 따졌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제 말에 그래, 네 부모인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걸 누구 탓을 하겠어? 네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다른 동생들이 이만큼 누리면서 산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대신 우리는 네 대학이며 둘째 대학까지 보낼 여력은 되지 않는다는 것 알지? 그나마 공부를 더 잘했던 둘째를 밀어주는 게 잘못은 아니잖니. 그렇게 불만이면 포기를 하든가. 지금처럼 다니든가 네가 선택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서 어떻게든 학위를 따고 졸업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게는 집이 참 숨막히는 공간이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또 알아주라고 제 목소리를 내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죄책감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월세방을 얻어 나왔어요. 물론 부모님은 많이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대학 졸업도 늦어져 나이도 꽤 찼고 혼자만의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아빠도 여자애가 무슨 혼자 사냐며 얌전히 집에 붙어 있으라는 걸 제가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었어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했으니
돈에 맞춰 가야 했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었죠. 7평 남짓하는 작은 방 한 켠에 주변은 유흥주점이 즐비한 그런 곳이었어요. 네, 많이 위험했고 또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원룸이 제 인생의 첫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집에서는 동생들에게 다 양보해야 했기 때문에 제 짐과 책상은 거실 구석에 자리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방이 필요 없는 막내까지 방이 있는데 정작 방이 필요한 제가 저만의 공간도 없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독립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는 가족들에게서 분리되어 저만의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온 지 딱 한 달이 됐을 때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가족들 다 뒷전으로 돌리고 집 나가니까 좋냐면서 아무리 나가 지내도 보낼 건 보내라고요. 바로 생활비를 보태라는 것이었어요. 둘째를 데리고 가 함께 지내던가 아니면 돈을 보내던가 또다시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월세에 관리비까지 나갈 텐데 그 전에 주던 금액을 줄 수 있긴 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랐고 그 전에 주던 것의 절반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또다시 제게 역정을 내시더군요. 혼자 살자고 그 큰 돈을 다 쓰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면서 제게 자신들의 말을 거역하고 고집대로 분가한 거니까 줄이는 것 없이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이제 아빠가 예전 같지 않아서 벌이가 줄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더 고집을 피우겠어요? 결국 제가 버는 돈에서 이것저것 떼고 부모님께 보내는 돈 떼고 나니 남는 건 20만 원 남짓이었어요. 저는 이 돈으로 밥 사 먹는 것도 아까워 점심에 회사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많은 식으로 부실한 식사까지 해야 했어요. 이렇게 하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니 결혼을 해서 힘든 일이 있어 참고 참다가 부모님께 하소연이라도 할라 치면 제가 다 잘못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소연할 시간에 효도나 좀 하라며 해외여행을 보내달라 아니면 동생들한테 좀 신경 써라는 말을 하곤 했죠. 그러니 남편의 실종도 부모님께서는 다 제 탓이라고 돌린 거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제게 친정에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혼까지 냈어요. 제가 그렇게 동생들을 위해 긴 시간 동안 희생하며 지냈어도 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거든요. 거기다 보태서 제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형부가 도망을 갔냐, 매형이 이유 없이 그랬겠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전부였어요. 이런 가족들에게 제가 뭘 더 말하겠어요? 혼자 열심히 악전고투하는 수밖에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모아놨던 돈을 다 써갈 때쯤 둘째가 건강을 되찾아 다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에 매진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일하고 또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이들은 저를 너무도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10년. 저는 정말 그 10년 동안 남편의 부재를 대신해 정신없이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첫째 딸이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애들을 붙잡고 정말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한 가지 큰 숙제는 마무리했구나 싶은 안도감과 또 이만큼 고생하면서도 잘 커준 아이들에게 고마움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숨 돌리며 안도하는 그때 하필이면 더 큰 숙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네, 맞아요. 바로 제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언제 집을 나갔었냐는 듯이
집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게 다 꿈인 줄 알았어요. 10년 전 돌연 남편이 사라졌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평소 남편은 집에 있을 때면 소파에 누워 TV 보는 것을 즐겼어요. 유일한 자신의 취미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죠. 그런데 10년 만에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저는 10년 만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유를 부리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멀쩡히 돌아올 거면 그때 왜 그랬어? 왜 언제조차 주지 않고 사라졌었냐고. 내가 당신 없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기나 해?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다시 돌아와서 이 집에 발을 들여? 나라고 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쉬웠는 줄 알아? 10년 만에 본 사람한테 대뜸 언성이나 높이고 말이야.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변하질 않았냐 그런 건. 당신이 나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아줄 수 있겠어? 그렇게 걱정시켜놓고 애들까지 내팽개치고 사라진 사람인데 그저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도대체 어디 갔었어? 왜 사라졌었는데? 아이,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었어.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안 걸린 채로 나갔는데 안 죽고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게 어디냐. 그러니까 그만 성내. 지금 몇 시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잠깐 나 나갔다 올게. 오자마자 또 어딜 간다는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또 안 들어오려는 건 아니야? 왜? 내가 다시 나갔으면 싶냐? 그런 거 아니야. 데리고 올 사람 좀 있어. 저녁 준비할 거지? 난 나갔다 올 테니까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놔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밖에 나가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며 회관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대충 씻고 나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죠. 아이들은 일정이 있어 조금 늦을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잠드는 시간 전에는 오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저녁 식사는 3명이 먹는 양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흘러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마중하러 현관으로 향했는데 아니 남편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누구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웬 여자아이야? 데리고 오겠다던 사람이 이 아이야? 누군데? 내가 밖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네가 키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전립선 나무로 암투병하던 당신이 어떻게 무슨 수로 거기다 셋째 유산되자마자 묶었잖아.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뭐라고 설명을 좀 해봐. 좀 그렇게 됐어. 일일이 설명해서 뭐 할 건데. 어차피 우리 애들 다 커서 적적하던 차 아니야? 그리고 셋째 가지고 싶었다며. 그때 유산 안 됐으면 이 나이 또래였을 텐데 셋째 생겼다 생각하고 키우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많아. 도대체 당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아빠가 사라진 10년 사이에 애가 생겼으니 너희 동생이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줘라 이럴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더 상처를 줘야 그만할 건데. 이게 왜 상처야? 당신이 셋째 원했잖아. 그러니까 셋째구나 생각하고 키우라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이야. 잔말 말고 애 밥이나 줘.
야, 편내가 안 본 사이에 드세지기만 해가지고. 난 못 키워. 당장 데리고 나가. 쟤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당장 돌려보내. 너 사람이 왜 이리 매정해? 얘 엄마가 애를 키운다고 했으면 내가 데리고 왔겠냐? 갈 곳도 없는 애를 아빠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돌려보내라는 거야? 지 아빠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보육원에라도 보내리? 어? 그럼 10년 만에 바람 펴서 낳은 애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서 엄마 노릇까지 낳아보고 하라고? 그게 말이나 돼? 어? 이 쓰레기 자식아. 왜 이런 일을 벌여? 왜? 당신이 챙겨. 난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저는 남편이 정신이 나간 것만 같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남편은 전립선 암에 분명 묻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애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 배신하고도 뻔뻔하게 배다른 자식을 저더러 키우라니요. 뭐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차마 저도 두 아이의 엄마라 제 입으로 보육원에 보내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파렴치한 어른들이 저지른 일의 가장 큰 피해자일 뿐인걸요. 결국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처되는 말을 아이에게 대놓고 안 했을 뿐이지 그 아이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 아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월차를 내고 쉬는 날 아이가 일찍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더라고요. 평소라면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안방으로 들어갔을 저이지만 그날따라 소파에서 일어나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나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첫째 고만할 때가 생각났어요. 둘째는 아무리 교육시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인 아이라 잘 고쳐지지 않았는데 첫째가 그 아이처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곤 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전 아이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거실로 와 저랑 살짝 거리를 두고 소파 끝에 슬며시 앉았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리모컨을 건넸고 아이는 환하게 웃더니 얼른 집어들며 만화 채널을 찾더라고요. 뭐가 그리도 신이 났는지 다리까지 까딱거리며 온몸으로 기분 좋은 것을 표현하는데 전 그런 아이를 자세히 살피다 자지러지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아이의 정체는 바로 제 조카였어요. 제 조카는 아주 아기 때 왼쪽 이마 윗부분에 이상한 모양의 붉은 점이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조카라고 확신하나 싶으실지도 모르지만 모양이 워낙 특이하기도 하고 얼굴에 있는 붉은 점치고는 눈에 띄었죠.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 점과 너무도 똑같았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모양, 거기다 같은 색의 점이 있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 점을 발견한 뒤 저는 남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날 다퉜던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았어요. 유산이 안 됐다면 셋째와 또래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착착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이 사실을 남편에게는 일부러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심증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정황은 너무도 딱 들어맞았어요. 설명해보자면 이래요. 저한테 넷째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10여 년 전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을 했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저만 모르게 친정이 숨겨주기까지 했었고요. 저는 나중에 친정 부모님이 안방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 알게 되었죠. 그때는 제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저를 배려해 숨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건 줄도 모르지만요. 친정엄마랑 넷째 여동생은 뱃속 아이를 낳으면 바로 입양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얼굴도 안 보고 입양을 시킨다고요. 그때 제가 몰래 아이의 얼굴을 봤었어요. 축복받지 못하는 탄생이 가여워서 저라도 꼭 기억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이의 특징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특징 덕에 저는 그 피덩이 같은 아기의 얼굴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조금은 기억할 수 있었죠. 물론 그때는 신생아였으니 지금의 얼굴과는 전혀 다르지만요. 어쨌든 그 아이가 제 남편이 10년 만에 나타나 데리고 온 이 아이와 똑같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전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제 조카지만 또 제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현실이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도 지옥 같았죠. 남편은 제가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알지 못하니 그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챙겨주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챙기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볼수록 숨통이 막혔고요. 그래서 한동안 남편과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안방에 박혀서 나올 생각도 안 했어요. 저녁까지 거르는 일도 많았죠. 그러면서 살도 쭉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제 건강까지 망치는 이 심증 때문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심증을 증명할 물증을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의 칫솔과 아이의 칫솔, 그리고 평소 자주 만나지도 않는 넷째 여동생까지 만나 그녀의 머리카락까지 주워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아이, 넷째 여동생과 그 아이, 각각 친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 결과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 두 것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았던 거예요. 저는 저를 기만한 인간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 당장 친정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때까지도 넷째 여동생은 시집을 가지 않아서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친정에 찾아가 그 서류를 들이밀며 따졌어요. 가족들은 그 서류를 본 순간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그 정적을 깬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고요. 넷째는 계속 미안하다며 엉엉 울고 사색이 되었던 엄마의 얼굴은 그런 넷째의 모습을 보더니 점점 험상궂은 표정으로 변해서는 제게 말하더군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얼마 전 나타나서는 한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애가 넷째의 아이라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언니,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바른 대로 말해. 어떻게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사람을 기만할 수가 있어?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긴 거야? 넷째가 임신하고 왔을 때 아이 아빠가 누구였는지도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냐고. 언니,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언니 얼굴 볼 낯이 없어. 미안해. 넷째, 넌 뭘 울어? 그래서 지금 그거 알았다고 뭘? 아니 이 남편 애니까 네가 키우는 게 맞지 않니? 넷째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애 딸이 미혼녀라는 소리 듣게 할 수는 없잖니? 세상에, 친정 부모님은 넷째 여동생과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저만 모르는 사실이었던 거죠.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친정을 싹 다 엎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며 울어대는 넷째 여동생도 가증스럽게 느껴져 뺨을 내리쳐버렸고, 엄마의 뻔뻔하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간 제가 보내준 돈으로 샀다던 가구며 가전까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저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제 머리끄덩이까지 잡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정말 제 가슴이라도 찢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 타이밍에 친정에 들어온 남동생이 저를 말린 후에야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친정엄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또 폭로하였죠. 저 미친년을 걷어먹인 내가 또라이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뭐요? 자식을 거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내다 버리기라도 했어야 했나요?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 집 사람들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을 알고도 숨겨, 어? 이 미친 인간들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내 엄마야? 엄마라면 적어도 이런 일에는 내 편이어야지. 날 옹호해야지. 에라이, 이 사달까지 났으니 다 끝났네. 너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평생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이젠 글렀다고. 야, 난 네 엄마 아니야. 너 우리 집 딸내미 아니라고. 우리 집에 종년 하나 필요해서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입양해온 애야. 뭐라고? 입양? 그럼 그동안 악착같이 그 어린 나한테 돈 뜯어간 이유가 다 그거야? 효도 핑계로 없는 형편인 거 뻔히 알면서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했던 것도,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은 것도, 온 가족이 다 아는 많은 진실을 나만 모르고 있던 것도 전부 내가 입양하라서 그런 거라고? 이 무서운 인간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여기 있었네. 그럼 뜨신 밥은 뭐 공짜로 처먹이는 줄 알았어? 네 수준과 우리 애들 수준은 달라. 출신도 모르는 천한 거 데려다가 이만큼 사람 만들어놨으니 종으로 부리려고 했다고 해도 우리한테 너는 감사해야 돼. 알아? 그게 은덕이라는 거야, 이 배응망덕한 거사. 정말 끝까지 은덕은 당신네들이 나한테 이제 베풀 차례였겠지. 이렇게 끝까지 뒤통수를 갈기는 게 아니라 배은망덕? 당신이 날 뭘 가르쳤어. 뜨신 밥 먹인다는 핑계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것들 뒤치다꺼리는 다 내 몫이었는데 당신이 뭘 나한테 가르쳐줬냐고, 이 쳐죽여도 모자랄 악마야. 당신들 언제까지 니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내가 그렇게 안 될 테니까. 저는 마지막 악담을 퍼부은 뒤 악마들이 득실한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가 전화를 했더군요. 물론 안 받았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제는 다 털어놓겠다면서 집 앞 공원에 있으니 잠깐만 만나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건 몰라도 넷째가 어떻게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됐는지 정도는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나갔고 아빠는 정말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저는 두 돌 때 친정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해요. 엄마의 말대로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 고생 덜 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새까만 속도 모르고 저는 장녀라는 프레임으로 그동안 이 집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해온 거예요. 제가 첫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렸던 이유도 전부 이것 때문이었고요.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능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 세민한 엄마와 넷째 여동생이 손발을 맞춰 남편을 꼬셨던 거고, 멍청한 이 남자는 처제라는 이유로 벽 없이 지내다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더 황당한 것은 넷째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자 남편에게 저와 이혼하고 넷째와 재혼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짓을 벌였다고 해도 차마 반인륜적인 그런 짓은 할 수 없다며 넷째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친정 집안 사람들과 저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않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도 제가 친정집에 입양하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당시 상황에서 도망쳤던 거고요. 남편은 평생이 아니라 10년 뒤에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났던 이유는 아이가 꽤 성장해 더는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수를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넷째의 자식이라는 것을 저와 친정 부모님이 알기라도 하면 지금 같은 사달이 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리도 역정을 내며 얼버무렸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부모도 내 동생들까지 전부 가짜라는 생각에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 그동안 살아온 삶을 전부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게 진짜 삶이 있긴 하잖아요. 바로 제 아이들이요.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던 더욱 통쾌하게 그 악마들에게 복수하자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범죄가 있으니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10년간의 부재, 불륜, 애까지. 남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일궈온 제 재산은 손도 못 댈 뿐더러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제게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주어야 했어요. 뭐 원래 돈이 좀 있던 사람이라 그 정도가 흠이 되겠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남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낱낱이 알렸고 그 회사 직원들은 파렴치한 인간을 대표로 두고 믿고 일할 수 없다며 다 사직서를 내고 나갔어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제 남동생이었죠. 입소문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들 하잖아요. 제 남편은 그 뒤로 아무리 회사에 직원을 뽑을래도 이미 남편의 소문이 동네에 퍼져 구해지지 않았고 일손이 부족해 점점 회사는 구렁텅이에 빠져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에게도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게까지 피해가 오는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진정한 복수에 성공했고요. 그건 바로 저만 성공하는 복수였어요. 참 신기하게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좋은 일자리가 들어왔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력을 쌓았던 일이 확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직업에 입지가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손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경력자인 저는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예요. 저는 마다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남편이 한참 잘 벌 때처럼 저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벌게 되었네요. 그에 반면 전 남편과 친정 식구들은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전 남편의 회사에 대한 추문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에게 밝히지 않은 전 남편은 친정엄마의 권유로 저와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넷째와 재혼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싹싹 끌어다 쓰는 바람에 전 남편과 넷째 여동생의 생활도 친정 집안의 생활도 완전 풍비박산이 나버렸다고 해요. 나중에는 제게까지 예정을 운운하며 친정엄마가 연락해서 돈 잘 버는 것 안다며 조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런 친정엄마에게 당신처럼 살면 결국 이런 결말이 있는 거라고. 하늘의 뜻이 당신이 망해서 길바닥에 앉는 거라는데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해주며 파양을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런 제게 친정엄마는 욕을 퍼부어대길래 전화를 끊고 전 남편이며 친정 식구 모두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저를 괴롭히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 파양 신청도 잘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제 애들도 자기들 앞가림을 하니 이제 여유로운 삶이 어떤 건지 몸소 느끼고 있어요. 새 인생을 산다는 의미로 아이들과 제 직장이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까지 와버렸네요. 지금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전의 일들은 그저 악몽을 꿨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앞으로의 제 중년과 말년도 지금만큼만 행복하면 좋겠네요. 다사다난한 삶이 이제야 안정을 찾았으니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느끼는 이 행복과 더 큰 행운이 깃들기를.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